네, 좋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속 주요 투자 아이디어들을 쏙쏙 찾아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제가 아침에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는지 아시나요? 그 베트남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PB님이 나와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아 오늘 마침 또 수요일이었구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관련 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베트남이 지금 떠오르는 뭐 네. 신흥국 강자가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안에서도 뭐 올해 상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7.52%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네. 사실은 무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제 성장이 보통 3%, 4%라고 생각했는데 7%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지금 베트남의 1인당 GDP 이제 규모를 봤을 때 이제 4에서 5천 정도 되는 USD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아예 그 최빈국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 그 한 4, 5천 불 정도면은 그 어느 정도 그 레벨까지는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7.52%라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수치인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뭐 1,000달러, 2,000달러 하는 뭐 인도가 이렇게 뭐 7% 경제 성장을 기록한 거랑은 네, 그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질적으로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미중 이제 그 분쟁이 있으면서 두 양강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새우가 등이 터질 수도 있지만 새우가 굉장히 뭐 고래 사이를 이제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이익을 굉장히 좀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지금 관세라든지 그 제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약간 우회 전진 기지로 그 중국이 베트남을 활용하기도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좀 베트남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제조업 산업 부문 이쪽에서 굉장히 좀 8%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 예, 그리고 서비스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좀 관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상반기 방문객이 무려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예, 찾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조금 전반적인 제조업, 서비스업 두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탐방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못 가봤어요. 네, 작년에 그 푸꾸옥 가봤는데 푸꾸옥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간 거잖아요. 네. 푸꾸옥에서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네, 그 관광이죠. 네, 관광이죠. 그래서 놀러 간 거라서 이건 좀 호치민이나 하노이를 좀 가봐야 되는데 네. 좀 엄밀히 말하면 좀 하이퐁이나 이런 데도 좀 한번 가보고 예, 우리나라 삼성 좀 많이 있는 방린기지라든지 이런 데도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조만간 또 가시지 않을까. 다들 탐방형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까지 그럼 도달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상반기에 뭐 7.5% 수준을 기록했으니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큰 성장률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랑 베트남이 목표로 하는 거랑 국가 자체에서 목표하는 거랑 조금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 측에서는 국가 측에서는 뭐 8% 이상을 조금 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이상이요? 예, 그렇죠. 하반기 이제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8%를 넘을 수 있도록 뭐 목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제가 그 법인을 많이 만나고 있는 그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출 지향 국가들 뭐 한국이나 베트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상반기 때 선제적으로 관세 이전에 좀 밀어넣기 수출을 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베트남에 부과된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 생산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고부가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가 굉장히 강한 제품이라든지 이것과는 아직은 조금 좀 거리가 먼 제품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은 조금 꺾인다. 예, 한 7% 초반이라든지 6% 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조금 좀 보수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워낙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MSCI 프론티어로 분류되어 있던 베트남 증시가 예. 사실은 신흥국 시장으로 재분류되는 이벤트가 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둘의 큰 차이가 이제 무엇인지도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잘 네.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진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네,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먼저 일단 프론티어냐 이머징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어감부터가 이제 좀, 그러니까 뭐 좋게 프론티어. 말하면 진취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굉장히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나 $2,000 정도 되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아시아 빈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좀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조금 자본시장에 있어서 좀 규제가 강하다거나 좀 충족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미개발 느낌으로 프론티어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머징이고요. 예, 이머징은 우리나라도 속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만 치면은 진작에 이머징이 아니라 디벨롭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DM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좀 우리나라는 몇 가지 좀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승격은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이 프론티어에서 이머징으로 이제 재분류가 된다. 이 이벤트는 이머징으로 재분류가 된다면은 이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수에서 조금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양대 지수가 있다면은 영국 기반의 FTSE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모건 스탠리의 그쪽에 MSCI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승격 관련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건요. FTSE 지수고요. 예, 현재 FTSE가 약간 베트남 정부가 좀 시장 개방 이런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너 이머징으로 올려줄게 이렇게 격상을 위해서 조금 마지막 좀 요구 사항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상태고요. 빠르면은 올해 내로 승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FTSE 같은 경우에는. 반면 이제 MSCI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제 승격을 간다. 이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좀 시도를 했다가 약간 좀, 다음번에요. 이렇게 조금 뒤로 밀려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보완 사항을 맞추게 된다면 결국 메인은 MSCI가 FTSE보다는 패시브 업계에서는 좀 더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MSCI까지 양대 지수가 또 이머징으로 재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좀 글로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현재 가시화 단계에 있지만 만약에 변화가 이뤄진다면 사실은 자금 유입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말은 즉 증시는 더 부응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이 아직 11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자금이 좀 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상승 여력 앞으로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말 이 고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좀 20배 중반대를 받잖아요. S&P 500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데도 여전히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정말 뭐랄까, 저는 약간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미국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정말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이 아무리 미국이 경제 강국이긴 하더만 그래도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아시아 신흥국이 더 앞서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우려가 지금 S&P 500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절반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려들이 주요 우려가 주주환원이나 이런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맞춘다.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조금 잘 못 들어갔던 좀
관망만 하고 발을 담그기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수를 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아까 방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뭐 FTSE라든지 MSCI 이머징으로 승격되면은 본격적으로 여기는 글로벌리 프론티어가 아니라 이머징으로 조금 더 투자할 만한 환경이 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시장의 신뢰를 받기 시작해야 네.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자금을 유입할 거고 그래야 이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감이 최근 3개월간 VN30 지수나 이런 걸 아니면은 베트남 그 VNI 지수를 보시면은 3개월간 30% 올랐고 그러니까요. 1년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 호치민 VN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 뭐 어닝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주가는 이제 그 EPS랑 그 P 멀티플의 그 곱하기의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EPS가 주가 상승에 기여했느냐, 아니면은 P 멀티플의 이제 상승이 더 기여했느냐 봤을 때 P 멀티플의 상승이 더 개선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빨리 급등한 상황에서는 P 멀티플은 왜 개선됐느냐 똑같은 얘기지만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프론티어로 굉장히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와 같은 수준의 그 평가를 받았다면은 지금은 이머징으로 간다. 사실은 진작에 이머징으로 갔어야 했어요. 베트남은. 왜냐면은 이머징의 파키스탄 여기도 프론티어가 아니라 이머징이거든요. 그러면은 파키스탄이 이머징인데 베트남은 왜 아직도 프론티어야? 그럼 당연히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가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예. 정말 다른 그 동남아시아 시장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인데 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고 예. 네, 사실은 베트남 증시에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네, 이와 함께 뭐 투자 방법까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그 하반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꺾이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으로 굉장히 같이 밀려 들어가면서 가운데 베트남 고유의 뭔가 약간 마켓 개선이 한층 더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좀 시너지를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꺾이면은 어떤 요인일까? 1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FTSE나 MSCI 그 승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뒤로 미뤄진다. 이러면은 뭐 급격하게 꺾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글로벌리 유동성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가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는데 만약 미국에서 뭐 하나 삐끗하는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머징은 사실은 빠질 때는 선제적으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먼저 빼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먼저 신흥국에서 빨리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락할 때는 신흥국 증시가 정말 조금 약간 선제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그 이제 두 가지 그 요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뭐 조정 가능성은 사실은 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뭐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베트남 증시가 워낙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또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이고 아직 그 베트남에 대한 지금 증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개별주 투자도 모바일로 굉장히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하는 앱에서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등이 있고요. 뭐 다른 회사도 좀 지원하지만 하지만 개별주에 먼저 하기 전에
좀 ETF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패시브, 그러니까 좀 대표 지수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먼저 좀 한번 한번 찍어보고 네. 그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ETF와 그 미국에 상장된 ETF 두 가지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보면요. 먼저 에이스 베트남 VN30이라는 국내 상장 ETF가 있습니다.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고요. 에이스라고 붙으면 한투신이죠. 그리고 추종 지수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과 비슷하게 그 VNI 여기서 이제 30개 이렇게 하는 VN30 인덱스를 추종하고, 그러니까 특징으로는 그러니까 좀 합성 ETF라서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정말 실물 주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담는 뭐 미국에 좀 상장된 또 다른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VNM이라고 있는데요. VNM 같은 경우에는 그 베네크 비et남 ETF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베네크라는 운용사가 그러니까 출시한 조금 다소 레코드가 긴 ETF예요. 그래서 탑 15 뭐 홀딩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빈그룹이라든지 빈홈스, 그리고 뭐 이제 사이공 증극, 뭐 그런 주요 기업들, 은행, 뭐 이런 증권사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이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두 가지 ETF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이스 베트남 VN30과 바네크 베트남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종목에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그럼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 종목부터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인에게 제가 그 최근에 막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갔다 왔는데 기다리면서 막 한국 주식 뭐 사야 돼 막 물어보시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거를 추천하면은 모르잖아요. 삼성전자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삼성전자와 같은 정말 시가총액 뭐 탑5 안에 들면서 좀 약간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는 주식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나 종목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빈홈스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빈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베트남 안에서 뭐 최대 거의 총수 기업 같은 느낌이던데요. 그렇죠. 정말 베트남의 삼성의 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근데 이제 빈 그룹의 이제 그 홀딩스의 주식도 있지만, 그 주식을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 메인 사업을 좀 하고 싶을 때에는 빈홈스를 보시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물산이 이제 지주사로 있다면은, 그러니까 홀딩스를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 홀딩스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봤을 때, 일단 빈홈스를 그래서 삼성전자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빈그룹도 아까 안내해 주셨다시피 빈그룹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빈홈스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화입니다. 여전히 베트남은 국토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촌향도, 그러니까 도시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고향에서 좀 도시로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에 올라오면 이제 주택을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베트남의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외국인이나 고급 주거단지 이런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이런 이제 택지 개발, 그러니까 택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그런 메이저 시행사, 개발사가 빈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빈홈스 VHM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찬 내용을 나눴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